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해도 손실을 낸 적이 없는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아마존 비중을 93% 줄였고 알파벳은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 비중을 늘렸는데요. 그런데 이 한 종목에 자기 포트폴리오에 압도적인 비중을 박았습니다. 단일 종목에 그 정도 비중을 두는 건 드러켄밀러의 30년 커리어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주목할 점은 드러켄밀러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시점에 다른 거물들도 같은 종목에 모여들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큰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바이오 회사를 사는 걸까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회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나테라입니다. 환자의 피 한 방울에서 DNA 조각을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2026년 5월 15일에 알려진 드러켄밀러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나테라 주식을 55만 2천 주 더 사들였습니다. 보유 수량이 21.99% 늘어났습니다. 총 306만 주, 약 6억 1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이 한 종목이 그의 포트폴리오의 20.86%를 차지합니다. 2위가 6.43%로 나테라는 2위 종목의 3배가 넘는 비중인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비중이라는 표현이 무리가 아닌 거죠. 같은 시기 캐시우드도 26년 들어 나테라를 다시 사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론바론의 베어런 헬스케어 펀드는 1분기 투자자 서한에서 나테라를 재매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스티븐 코엔도 비슷한 시기에 나테라 비중을 늘렸습니다. 도대체 헬스케어와 빅파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거물들이 동시에 비중을 늘리고 있을까요? 2025년 일라이 릴리가 빅파마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와 챗바운드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계열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젬픽까지 합치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1,50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1조 달러 돌파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2025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RX라는 가격 협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정부의 GLP-1 가격을 한참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 내 월 처방가가 1,349달러에서 350달러, 장기적으로는 245달러 수준까지 낮아지는 그림이 제시됐습니다. 약 82% 인하인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 의료비 압박은 다른 방향에서도 옵니다. 미국이 항암제에만 쓰는 돈이 2023년에 990억 달러, 2028년에는 1,800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약값이 폭주하고 있는 거고 정부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구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빅파마 시총 1조라는 화려한 장면 뒤에 약값을 계속 올려 성장하는 모델에 정치적 제동이 본격적으로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고가 약품을 무한정 받아주는 구조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FDA에서 승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15일 FDA가 나테라의 시그나테라 CDX를 근육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동반 진단으로 승인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그나테라는 환자의 종양 DNA 조각을 혈액에서 잡아내는 검사입니다. 수술 후에 남아있는 미세한 암세포가 있는지를 피 한 방울로 확인합니다. 동반 진단이라는 건 어떤 환자가 특정 약을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검사를 가리킵니다. 이번 승인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광암 수술 후 로슈의 면역 항암제 디센트릭을 누구에게 줄지를 이제는 의사가 시그나테라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디센트릭은 환자 한 명에게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비싼 약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30% 정도만 실제로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 70%는 비싼 약값에 더해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시그나테라 CDX는 그 환자군을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즉, 로슈의 약은 그대로지만 그 약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나테라의 데이터가 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일단 두고 다음 사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빅파마의 또 다른 통계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 BLS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제약 의약품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년 2.4%씩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제조업 전체 평균이 매년 0.3%씩 감소했습니다. 제약산업이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면서도 생산성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같은 기간 신약 한 개를 시장에 내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23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약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글로벌 빅파마의 R&D 마진이 29%에서 2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 많은 돈을 신약 개발에 부어도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빅파마 자체가 자기 사업 모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번엔 빅파마가 아니라 AI 쪽 얘기입니다. 2026년 1월 엔비디아가 나테라와 직접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바이오 컴퓨팅 플랫폼인 파라브릭스, 바이오니모,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AI 툴킷인 네모, 이 세 가지를 나테라의 데이터셋과 결합해서 의료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같이 학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3월에는 AWS와도 비슷한 협력을 발표합니다. 나테라가 보유한 환자 검사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옮기고 그 위에 AI 인프라를 다시 짜는 프로젝트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WS는 클라우드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거대한 IT 인프라 기업이 같은 분기에 굳이 나테라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 일단 기억해 두면 됩니다. 네, 앞에서 5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거물들의 매수, 빅파마 1조 달러와 동시에 시작된 약값 인하, FDA 동반 진단 승인, 제약 산업의 생산성과 붕괴, 그리고 엔비디아와 AWS의 의료 데이터 협력. 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죠. 가장 먼저 결국 더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가 이긴다는 관점입니다. 신약 한 방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라이 릴리가 GLP-1 하나로 빅파마 최초 1조 달러를 돌파한 게 가장 가까운 증거입니다. 비만 치료가 당뇨, 심혈관, 수면 무호흡, 심지어 알츠하이머까지 적응증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약값 인하 압박과 R&D 생산성 하락은 앞에서 사실로만 봤는데 두 가지를 한 줄로 잇고 보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약값을 더 잘 만드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 의료비가 폭주하는 이유는 단순히 약 한 알, 주사 한 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비싼 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정밀하게 가려내지 못한 채 넓은 환자군에 먼저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는 일부 환자에게는 생존 기간을 크게 바꾸는 혁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치료 전에 누가 실제로 반응할 환자인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일단 넓은 환자군에 고가 치료를 쓰고 그 비용은 정부와 보험사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약값 인하 압박의 본질은 단순히 제약사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가 치료제가 많아질수록 이제 보험사와 정부는 이 약이 좋은 약인가 보다, 정말 이 환자에게 써야 하는 약인가를 더 강하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R&D 생산성이 14년 연속 하락하는 이유도 같은 결입니다. 임상 실패의 이유가 전부 환자 선별 실패는 아닙니다. 다만 정밀의학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어떤 환자군에서 효과가 나는지 더 빨리 좁힐수록 임상 실패 비용과 고가 치료제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좋은 약을 만든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 자체가 시스템에 없어서 약값이 폭주하고 R&D가 비효율적인 겁니다. 약을 더 정교하게 만들수록 이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AI가 신약 개발을 바꿔준다는 관점입니다. 신약 개발이 비싸진 이유가 너무 많은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일일이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인데 AI가 미리 걸러주면 시간과 비용을 한참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는 엔비디아와 10억 달러짜리 AI 신약 개발 랩을 차렸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슨과는 2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협력을 맺었습니다. 알파벳의 자회사 아이소모핑 랩스, 그리고 다양한 AI 바이오 스타트업까지. AI 신약은 빅파마 모두가 매달리는 카드입니다. 문제는 AI가 작동하려면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의학 데이터는 다른 분야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인터넷에 쌓인 정보를 긁어 모으는 것처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환자 한 명을 5년 추적하고 10년 뒤 결과를 받아야 비로소 한 줄의 데이터가 완성됩니다. AI가 빠르게 추론할 수는 있어도 시간 자체를 압축할 수는 없는 거죠. AI 신약 개발이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 대상 임상에서 전통 제약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실패율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 후보를 더 빨리 찾을 수는 있어도 그 약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결국 사람에게 임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AI 인프라에 베팅하라는 관점입니다. 약은 모르겠고 AI 신약도 모르겠고 어쨌든 AI가 다음 10년의 거대 트렌드니까 엔비디아 같은 GPU 회사, 메타 같은 빅테크를 사두면 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정작 드러켄 밀러 본인이 이 베팅에 대해 자기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CNBC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AI는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됐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됐다. 그는 이 한 문장을 근거로 엔비디아, 메타를 차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약값 게임은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고 AI 신약은 데이터가 없으면 더 빠른 추측에 불과하고 AI 인프라는 거품 우려에다 모델 자체로는 차별화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번엔 AI 회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2026년 4월 클로드를 만드는 AI 회사 엔트로픽이 코이피션트 바이오라는 신생 바이오테크 회사를 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입니다. 코이피션트 바이오는 직원이 약 10명입니다. 매출도 없고요. 엔트로픽이 공식적으로 밝힌 인수 이유는 독점적인 생물학 데이터와 도메인 전문성이었습니다. 이 인수가 발표된 직후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캐피털들이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AI 모델 자체는 더 이상 차별점이 아니다. 진짜 해자는 그 모델이 학습할 도메인 데이터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만드는 회사 자신이 모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직원 10명짜리 회사에 4억 달러를 써서 데이터를 사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압축 불가능한 시간 자본입니다. 시간을 들여야만 만들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로만 학습할 수 있는 AI, 돈으로도 GPU로도 단축할 수 없는 자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조장의 위스키와 같은 구조죠. 21년산 위스키는 21년이 지나야만 만들어집니다. 1조 달러를 주고 수백만 개의 오크통을 더 들여놓는다고 해도 그 통 안의 위스키가 내일 21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앞에서 본 5조각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FDA 동반 진단 승인, 시그나테라 CDX가 로슈의 면역 항암제 처방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 하나가 승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알고 다시 보면 이건 약의 운명이 데이터의 운명에 종속되는 첫 공식 승인입니다. 한 해 1억 5천만 원짜리 약을 누가 받을지를 약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정합니다. 약의 가치가 점점 진단 데이터와 함께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일라이릴리의 1조 달러와 위고비 가격이나, 이건 단순히 정부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약을 더 잘 만드는 게임이 마진 압박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인 겁니다. 더 비싼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 가치는 이 약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이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신약 R&D 생산성이 14년간 매년 2.4%씩 떨어졌다는 데이터. 빅파마가 매달리는 답이 AI였습니다. 더 빠른 후보 발굴, 더 정밀한 예측. 그런데 AI가 작동하려면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의학 데이터는 환자 한 명을 5년 추적하고 10년 뒤 결과를 봐야 한 줄이 완성됩니다. AI는 추론은 빨리 할 수 있어도 시간은 압축할 수 없습니다. 신약 개발의 생산성 위기를 푸는 진짜 열쇠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환자를 따라가며 만든 시간의 데이터인 겁니다. 네 번째, 엔비디아와 AWS의 나테라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컴퓨팅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굳이 자기보다 시총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와 손을 잡은 이유가 여기서 풀립니다. GPU를 100만 개 만들어도 환자 30만 명을 10년간 축적한 데이터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를 사거나 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테라를 찾아갔습니다. 4월에 엔트로픽이 코이피션트 바이오를 4억 달러에 사들인 것도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이 분명해집니다. 나테라가 가진 게 정확히 무엇이냐? 종양 엑솜 25만 개, 혈장 시점 100만 개, 환자 코호트 30만 명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넘게 따라가면서 만든 추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나테라가 운영하는 두 곳의 연구소가 한 주에 약 5만 4천 건의 검사를 처리하면서 매주 1.6TB, HD 영화 약 50만 편 분량의 의료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주 그만큼이 쌓이는 거죠. 이건 GPU로도 100억 달러로도 가장 똑똑한 AI 모델로도 단축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만든 자본은 시간만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드러켄 밀러가 2024년에 한 발언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AI는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됐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됐다. 2026년 최근 모건 스탠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AI가 이끌었지만 이제 AI가 더 이상 포트폴리오의 엔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I 테마는 어느 순간 불편할 정도로 뜨거워졌고 1999년 닷컴 버블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AI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의 최고의 활용처는 바이오라고 했습니다. 신약 개발, 진단, 모니터링이 바로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가 본 것은 AI를 버리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AI 인프라의 가격이 너무 앞서갔을 때 다음 기회는 AI가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데이터, 진단,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드러켄 밀러가, 캐시 우드가, 론 바론이, 레이 달리오가, 스티븐 코엔이 같은 시점에 같은 종목에 들어온 이유. 투자 거물들이 비슷한 시점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건 그들이 같은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